안녕하세요. 라이가 함께하는 매주 수요일 밤 8시 힐링 토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말갈량이 하양님 안녕하세요. 박시준님 안녕하세요. 꾸냥님 안녕하세요. 집순이 순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엄청 많이 추워졌죠? 네, 맞아요. 오늘 날씨 어땠어요? 너무 추웠어요. 엄청 추웠어요, 오늘. 네. 그래서 밖에 나갔는데, 막 그냥 손이 너무 시려운 거예요. 이제 장갑 끼고 다녀야겠어요. 맞아요. 다들 장갑 끼고 다니세요? 아니에요. 요즘 마음이 시린 분은 안 계신가요? 마음도 싫어요. 마음도 시려요. 네. 혜주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얘기해 주세요. 아들쌤맘님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는 어떤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빨리 겨울이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빨리 겨울이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너무 추워서. 그죠? 많이 춥죠? 네. 네. 겨울이 되면, 눈도 오고 그러면 좀 낭만이 있는데, 며칠 전에 눈 많이 오지 않았어요? 맞아요. 네, 여름보다 겨울이 더 좋아요. 네, 꾸냥님은 겨울이 더 좋대요. 추운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여름이 더 좋기는 한데, 그냥 몸에서 이렇게 받는 건 여름이 좋거든요. 그런데 겨울이 좀 뭔가 쓸쓸한 듯 하면서 그 싸늘한 기운이 굉장히 좋기도 해요. 그 겨울에 약간 그 서늘한 기운 있잖아요. 네. 그게 또 좀 사람 마음을 뭔가 좀 아련하게 한다 그럴까? 그리고 그 겨울에 그 회색빛 나는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푸른 회색빛? 푸른 회색빛도 굉장히 좋고. 네, 혜주님 밖에 나가지를 못해서 요즘 슬퍼요, 유유. 네, 요즘 밖에 나가기 너무 무섭죠. 맞아요. 춥기도 하지만 코로나가 지금 굉장히 많이 확산이 돼서 굉장히 좀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네. 네. 질문이 있는데요. 네. 친구 중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 감정이 해소가 잘 안 되는지 항상 저한테 전화해서 자기가 무슨 일이 있는지 막 호소를 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그만 네. 좀 하라고 화도 내고 그랬는데도 똑같네요. 왜 그런 걸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친구가, 그러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계속 전화하는 친구가 있긴 있죠. 네. 그런 친구들이 한두 번씩은 있지 않나요? 네. 네. 이렇게 그 무슨 일만 있으면 계속 호소를 하는데 이렇게 같이 호소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 건 사실은 참 좋아요. 참 좋은데 상대방이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상대방이 어떤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내 감정만 앞서는 분들이 있죠. 네. 그래서 보면은, 의존성이 강한 분들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의 공감 능력이 좀 안 되는 분들이 또 상대방이 힘들어 하거나 나로 인해서 지쳐하는 걸 느끼지 못하고 계속 내 감정만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진짜 너무 힘든데 누군가한테 호소할 데가 없어서 다른 사람 감정을 볼 정도의 그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또 그런 분들도 계세요. 웬만하면 사실 좋은 친구라 그러면 같이 얘기해주면 많이 좋기는 하겠지만 너무 이렇게 친구가 막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괴로워하는데도 그걸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시면 친구분한테 좀 같이 대화를 해야 될 거예요. 너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네 감정은 네가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럼 친구가 너무 서운해 하려나요? 서운하지 않을까요? 그게 또 두려워서 말을 못 하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너무 나를 이런 것도 정서적인 침범이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내 정서, 내 힘든 정서, 내 부정적인 정서를 누군가한테 계속 얘기를 지속적으로 자기의 그런 힘든 것만 얘기를 한다. 이거는 사실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우리는 서로가 감정에 어느 정도는 정말 좋은 친구들이 힘들 때 네. 쓰레기통이 될 수밖에 없을 때도 있기는 해요.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 늘 버리려고만 하고 쓰레기통으로 버리려고만 하고 내가 주워 담으려고 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줄 필요도 있죠. 그러고 그 친구하고 별개로 내가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그건 어느 정도 경계를 내가 나를 위해서 내 감정이 힘든 건 내가 보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친구하고의 관계도 좋지만 나의 보호를 위해서 그 친구한테 어느 정도의 경계의 선을 그을 수 있도록 나를 보호해 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네. 나를 보호한다. 네. 그 감정의 쓰레기통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만드는 분들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늘 누군가한테 계속 본인의 부정적인 감정, 힘든 감정, 우울한 감정들을 계속 호소를 하는데 사실 우리는 많은 힘든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걸 어느 정도는 내가 또 감정을 다룰 수도 있고 또 그걸 조절할 줄도 알고 내 스스로 내 안에서 그걸 해결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누구한테나 계속 쏟아내려고만 하면 희생자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 희생자가 내가 됐을 때 어떤 분들은 친구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힘들어. 이 친구만 만나면 굉장히 힘들어. 그런데도 친구와의 관계가 뭔가 좀 잘못될까봐 내가 좀 부정적인 얘기, 거절하는 얘기를 하지 못해서 계속 힘든데 그 힘든 걸 계속 그냥 지치면서도 그 친구하고 관계를 말도 못하고 유지하는 분도 계세요. 그래갖고 내가 그렇게 나를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니까 나를 어느 정도는 내가 돌볼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런 분들하고 경계를 어느 정도 그 경계선이죠. 사람의 경계선. 침범당하지 않는 그 경계선을 어느 정도는 둬야지 돼요. 네. 근데 만약에 네. 그 친구랑 되게 단짝이어서 네. 엄청 어렸을 때부터 보고 지내서 그 음. 친구가 어떤 가정 환경에서 자랐는지 이런 것들 되게 잘 알아요. 네. 되게 아픔이 많고 집에서도 충분하게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아이이다 보니까 네. 왜 그러는지를 되게 충분히 이유를 알 것 같은 친구가 만약에 있다고 쳐요. 네. 그럴 경우에 좀 그래도 이 친구를 바로 내쳐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좀 지혜롭게 잘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 친구를 내쳐버릴 수 없다. 네. 그랬을 때 지혜롭게 얘기하는 방법은 우리가 뭔가 갈등이 생기거나 대립이 생기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누구한테 갈등이 생기거나 대립이 생겨서 이 사람한테 내가 표현을 해야 돼. 그러면 대체로 이 사람하고 싸워야 되거나 뭔가 얼굴을 붉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네. 그래서 뭔가 의견이 다르거나 갈등이 생기면 회피하거나 이 사람하고 이제 관계가 끝날 걸 생각하고 싸울 준비를 하거나 이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사실 그거 같은 경우도 친구하고 갈등이나 뭔가
대립이 생기거나 의견이 다르거나 뭔가 그 사람의 입장과 나의 입장이 다른 거잖아요. 그랬을 때 너의 입장과 나의 입장이 다른 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려고 하면 돼요. 내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네가 이럴 때 내가 이런 게 힘들어. 그걸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친구하고 대화를 나누려고 하면 되는데 대체로 부정적인 결과를 생각하셔서 좀 힘든 관계가 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세요. 네. 이 친구하고 나하고 대화를 하면 된다라고 마음을 편하게 생각하고 마음을 힘들어하지 마시고 친구를 마음 편한 마음으로 만나시면 돼요. 네. 편하게 대화한다고 네.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어떤 거든지 내가 거절을 하거나 내가 뭔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거나 이 친구하고 의견이 다른 얘기를 한다 그래서 꼭 친구하고 감정적인 대립이나 상황적인 대립이 될 필요는 없거든요. 질문이 또 들어왔는데요. 네. 아들 셋남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네. 아이들이 다시 학교를 안 가서 하루 네. 종일 집에만 있어요. 네. 혹시 아이들과 집콕놀이가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집콕놀이 연령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런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지금 확진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학교도 그냥 온라인으로 다 되지 않았나요? 다 온라인 됐죠. 네. 온라인 되고 지금 어머니들도 어디 못 나가고 아이들도 어디 못 나가고 이것 때문에 다들 스트레스로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그냥 기분 좋게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그 생활이 얽매이는 상태로 뭔가 하고 싶은 걸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좀 나가서 뛰기도 하고 나가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뭔가 힐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걸 좀 많이 못하는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서도 가족들끼리 좀 더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보통 나가서 우리나라가 외식을 많이 했었죠. 네. 근데 이제는 좀 외식도 못하고 사실 좀 재료를 사서 집에서 먹는 위주가 많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럴 때 좀 아이하고 요리놀이를 하면 좋겠어요. 좀 맛있는 거 만들어 먹으면서 아이한테 작은 거 하나라도 조금 시키고 역할놀이, 소꿉놀이처럼 그렇게 시키면서 좀 어머니가 마음의 여유를 갖고 놀이식으로 위험한 거 아니게 좀 간단한 것들 아이들한테 재밌게 할 수 있는 거 주고 그러면서 맛있는 거 만들어서 예쁘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만들어서 좀 먹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아이들이랑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사실 미술 치료에서 스트레스 너무 받을 때 벽에다가 그 전지 있잖아요. 그 제사 지낼 때 그 얇은 전지 그거를 다 이렇게 붙여놓고 거기다 막 그림 막 크게 그리면서 놀기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집에서 요즘 아파트라 그래갖고 뛰지도 못하게 해. 그러고 막 돌아다니도 못해. 거기다가 뭐 그림 막 그리면은 엄마들이 사실 힘들잖아요. 크레파스나 막 이런 걸로 그림 그리면. 그러니까 야단치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다들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벽에다가 전지, 그거 얇은 전지는 굉장히 많이 사도 굉장히 싸거든요. 얇은 전지라서. 그거 쫙 놀이방이면 놀이방, 안방이면 안방에 좀 벽면이 많은 데다가 그냥 아이들 키보다 높이 스카치 테이프로 막 붙이면 돼요. 그래서 거기서 막 아이들 그림 그리고 놀게 하면 굉장히 재밌어요. 그 밑에다가 뭐 애들 방바닥에다 크레파스 그게 걱정이 되시면 밑에 그 밖에 나가서 노는 매트 있잖아요. 그런 거 좀 깔아도 되시고 그리고
목욕탕 놀이도 좋은데, 목욕탕 놀이 같은 경우는, 그 그림 물감은 방에서 놀면은 너무 힘들잖아요. 어머니들이. 네. 그러니까 그림 물감을 방에서 놀면 너무 힘드니까 목욕탕에 물감을 가져가서 거울에도 그리고 사실 바닥에도 그리고 그려도 물감 같은 경우는 수채화 물감 같은 경우는 그냥 물로 확 하면 지워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놀아도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몸에다가 찍기 놀이 해도 돼요. 막 물감으로 찍고 얼굴에도 찍고 막 그렇게 놀이 해도 되고 여러 가지가 그런 놀이들이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집에서 사실 어느 정도는 놀 수 있어요. 하루 놀이는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님께서 네. 답이 오셨어요. 중학생, 초등 2명이요. 와, 중학생이랑 초등 2명이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는, 사실, 목욕탕에서 놀거나 이런 경우는 아기들이잖아요, 아이들. 초등학생까지는 그래도 저학년까지는 재밌게 놀 수 있고. 그렇게 그림 그리는 것도 아이들 유치원, 사실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만들기나 이런 거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먹기? 그러면 서로 만들어서 좀 먹고. 그러면 좀 기분도 좋아지고. 셋이서 따로 네. 방에 들어가서 게임만 해가지고 네. 너무 상호작용이 안 되고 어쩌다 네. 셋이 모이면 싸우고 사이가 안 좋아져서 너무 걱정이라고 하시네요. 보드게임을 좀 사놓으세요, 집에다가. 그래서 보드게임도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어요. 저희 센터에서도 아이들 오면은 보드게임을 해요. 보드게임을 하면 아이들이, 이 인터넷, 핸드폰 게임에만 굉장히 얘네들이 익숙해져 있어서, 이거, 그러면서 그냥 같이 하는데 해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센터에서 하고 나면 엄마한테 사달라 그래서 형제들하고도 하고, 엄마하고도 하고, 가족들하고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보드게임 재밌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추천해 주실 거 있나요? 추천해 줄 거, 부루마블이라든지, 그것도 굉장히 많이 하죠, 부루마블들은. 그리고 원카드도 있고, 우노 게임도 있고, 그러고, 그게 뭐더라? 그게 이렇게, 덤블링 무기. 덤블링, 젠가. 젠가도 사실 좀 긴장감도 있으면서 이렇게, 탑을 쌓아서 빼는 거거든요. 나무 막대를. 근데 젠가도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어요. 젠가 하다 보면은 가족들이 막 웃고 떠들고 되게 역동이 많이 일어나요, 젠가도. 단순하면서, 큰 아이들하고 놀기도 재밌어요. 그리고 도미노 게임도 있고, 젠가로 도미노 게임도 할 수 있거든요. 루미큐브라든지, 중학생이나 초등학교 고학년 같은 경우는, 보드게임이 굉장히 많아요. 같이 놀 수 있는 게임이. 그리고, 그 게임 중에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임이 있거든요. DC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인생 게임이라든지, 그런 게임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걸 또 생각할 수 있게 만들고, DC 게임 같은 거는 그 내 마음속에 있는 내면을 드러나게 만들고, 그런 게임들도 많이 있어요. 네. 아까 질문 주셨던 네. 그 친구가 자꾸 호소한다던 그분께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저는 혼자서 어디 가거나 혼자 영화 보고 밥 먹고 하는 게 편한데 네. 이 친구는 어디 갈 때도 항상 어디 가면 좋겠냐고 저한테 정해보라고 하고 혼자서 아무 데도 못 가고 항상 저한테 같이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런 점도 좀 힘들어요. 저도 저만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죠. 그 친구가 지금 이렇게 질문해 주신 친구분은 굉장히 의존하나 봐요. 그 친구가 좀 독립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겠는데요.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꼭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친구하고도 연락이 와도 내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야 라는 걸 친구한테 알려주세요.
나도 그 친구를 돌봐줘야 되지만 그 친구도 나의 특성을 알고 내 특성에 맞춰서 배려해 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죠? 맞아요. 친구 간에는 서로가 배려가 중요하거든요. 그랬을 때 나만 배려받으려고 그러면 안 되죠. 내 친구의 특성에 맞춰서 나도 배려해주고 그 아이의 그런 시간들을 존중해주는 것도 그 친구한테도 꼭 필요하네요. 네. 질문이 또 들어왔어요. 네. MBTI에서 S와 N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저는 S이고 동생은 N인데 네. 되게 다른 성격이라서 궁금하네요. 이 MBTI 검사를 해보셨나 봐요. 그러면 사실 MBTI에서 뭐 여러 가지 그 16가지 그냥 우리가 아는 거는 16가지의 유형이 있거든요. 이 MBTI 성격 검사가. 그런데 더 깊숙이 들어가면 굉장히 그 16가지 중에서 더 많은 그 쪼개지는 성격 검사가 또 있어요. 근데 지금 S와 N이라 그랬죠? 다른 건 모르시나요? 그냥 요 S하고 N의 차이만 궁금하신 거죠. S는 좀 사실적인 거예요. 내가 뭔가 내 눈으로 봐야 되고 내가 실질적으로 경험해야 되고 내가 경험한 거에 대해서 사실을 믿는 분이고, N 같은 경우는 좀 나사나 이런 연구하는 분들이 N 성향이 좀 많으시거든요. 이 N 같은 경우는 미래에 그런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좀 더 멀리 보시는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S하고 N하고 있으면 S가 봤을 때 N이 너무 뭔가 미래지향적이다? 아니면 좀 공상가 같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N인 분들은 S인 분들한테 현실을 좀 놓치지 않는 그런 도움을 좀 받으면 좋죠. 그리고 S인 분들은 그 단점이 좀 멀리 보는 걸 좀 못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큰 나무를 본다 그러죠. 큰 나무를 보는 걸 못하는 경향이 있어서 두 분이 서로 동생하고 좀 서로 협력을 하면 좋겠어요. 또 질문이 오늘 많이 들었네요. 네. 부부 상담은 부부 네. 관계 문제가 있어야 심리센터 찾는다라는 편견이 있습니다. 네. 부부 상담은 건강검진 비슷하게 네. 몇 년에 한 번씩 부부 상담 검사 받아보면 좋을까요? 네. 사실 저희가 건강검진은 몇 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도 뭔가 지능검사라든지, 진로검사라든지, 성격검사라든지, 아이들도 궁금해서 해주는데, 부부상담 같은 경우는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굉장히 문제가 크게 돼야지 오세요. 도저히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가 됐을 때 오시는 분들이 거의 많아요. 약간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저희 나라가 그렇죠. 부부 문제에 끼어들면 안 된다. 라는 정서가 있어서 굉장히 부끄러워 하시기도 하고, 이걸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내놓는 거에 대해서 아직은 남편분들께서 좀 힘들어 하시기도 해요. 근데 그래도 요즘 깨어있는 부부들은,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거나 그럴 때 많이 센터를 찾아오시기는 하는데, 이렇게 몇 년에 한 번씩 부부 상담이나 검사 받아보는 거는 굉장히 좋으시죠. 부부의 문제는 관계의 문제라 사실 부부 사이에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싸우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맞아요. 크게 싸워야지만 이게 뭔가 문제가 크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싸우지 않을 때 그 부부가 가장 문제가 큰 부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꼭 염두에 두시고, 나하고 남편, 나와 아내가 서로 교류를 안 한다. 그러면 그건 단절된 교류예요. 단절된 부부예요. 그 단절된 부부에서 서로의 역할만 하면서 사는 부부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무난하게 잘 사는지 아는데,
그거야말로 큰 고립이고 정말 가족으로서 부부로서의 그 역할을 못하게 되면 관계의 역할이죠. 관계의 역할. 관계의 역할이 안 될 때 아이들한테 문제가 생긴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 아이가 문제가 커요 해서 오시는 분들이 대체로 보면 크게 드러나지 않고 크게 싸우지 않아서 그렇지 아주 골이 깊은 큰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분처럼 몇 년에 한 번씩이라도 뭔가 내 아내의 마음이 어떤지, 내 마음이 어떤지, 우리 관계가 어떤지 그런 짧은 단기 상담이나 그런 검사는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이들 셋맘님 추천해 주신 거 꼭 해볼게요. 근데 왜 남자애들은 만나면 몸싸움을 심하게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문제는 누구 하나 다치면 그 싸움은 끝나고 남자애들 심리가 궁금해요. 네. 엄마들이 남자아이들 키우면 굉장히 힘들어요. 저희 예전에 저희 언니도 아들만 둘을 키웠는데 저는 이제 딸만 키울 때 저희 언니는 아들만 키우고 있는데요. 막 목소리가 득음이 되는 거예요. 목소리가 트여요. 하도 소리를 질러갖고. 그래갖고 언니 목소리가 득음이 됐어. 그랬더니 내가 성격도 다 변하고 내가 예전에는 너무 우아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드센 여자가 됐다고 쟤네들 때문에 그렇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그래 나는 딸이 있어서 너무 좋다 그러다가 나중에 아들이 생기긴 했지만 지금 이 남자애들은요, 남자들은 그 본능적으로 사냥을 하고 쟁취를 하고 그러면서 자기 가정을 보호하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이제 아들만 계신가요? 사실 아들만 셋이군요. 네. 예전 말에 아들만 셋이면 죄송합니다. 목매달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정도로 아들만 셋인 게 굉장히 힘들다고 정말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참 아들만 셋이면 굉장히 힘들죠. 근데 남자애들은 그런 진취적인 성향 때문에 그냥 몸으로 막 싸워야 돼요. 그리고 몸으로 막 부대껴야 되고 뒹굴러야 되고 막 몸싸움을 해야지 얘네들이 좀 후련하답니다. 그 엄마들이 봤을 때는 바보 같기도 하고 애들이 좀 야만인 같기도 하고 저도 좀 그런 생각을 하기는 했었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얘네들이 진취적인 남자아이라서 그렇구나, 건강해서 그렇구나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 심리꾼이에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 영상에 도움이 된답니다. 네. 근데 초등학교 때 이게 남자애들 보면 네. 항상 점심시간에 나가서 축구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이 커서 제 친구들인 아이들 보면은 옛날에 언제 그랬냐 싶게 되게 점잖아지고 네. 그때만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맞아요. 되니까. 그렇게 막 에너지가 올라와서 뛰어놀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요 앞에 전두엽이라고 우리 뇌에 있거든요. 근데 이 전두엽이 한 고등학교 정도 되면 이게 이제 완성이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연령이 어떤 연령인지 아세요? 준이? 중2병. 왜 중2가 무서울까요? 사춘기라서요? 통제가 제일 안 돼요. 무서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사춘기, 통제가 안 된다, 무서운 게 아무것도 없다. 그건 뭐냐면 사실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의 키 차이라든지 남자 친구들 같은 경우는 많이 나기도 하지만 사실 여자 친구들 같은 경우는 중학생, 고등학생의 구분이 잘 안 되기도 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이 뇌에서 딱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중학생은 전두엽이나 전두엽이 아직 발달을 다 못했고요. 고등학생은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생은 무슨 뭔가를 이렇게 일을 저지르려다가도 이거 나한테 너무 치명적이야, 내가 다쳐 하면 일을 안 해요. 그리고 그냥 자기 몸을 사리는데
중학생은 너 죽고 나 죽자예요. 너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는 내가 다쳐도 그만이다 하는 마음으로 덤비거든요. 그래서 중학생이 무서운 거예요. 중학생이 지나고 고등학생이 지나면서 남자들이 차분해지죠. 남자친구들이. 그러고 이제 막 몸으로 놀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그렇게 막 미친 듯이 나가서 노는 게 아니라 뭐 농구를 한다든지 뭔가 자기만의 해소 방법을 찾아 나가죠. 이 친구들도. 이제 머리가 발달을 하니까 이제 고차원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SWP님이 네. 질문을 주셨어요. 네. 아파트에 살면 모르는 사람들과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게 되는데요. 모르는 척 그냥 넘기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인사 혹은 눈웃음을 하는 게 좋을까요? 자주 마주치는데 그냥 모르는 척 하기도 뭔가 이상하고 먼저 인사 건네는 것도 좀 이상하고요. 이런 거에 대한 고민하는 심리, 제가 예민한 걸까요? 이거 특히 요즘은 많이 고민이 돼요. 사실은 저도 고민이 돼요. 이게 지금 다들 마스크를 쓰고 다니잖아요. 네.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데, 그러고 2m 거리를 유지하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만났을 때 인사하는 게 사실 저도 고민이 돼요. 예전에 우리의 정서 같아서는 위아래 만나는 이웃 주민들 보면 서로 인사하고 얼굴 익히고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게 정감도 있고, 그리고 다들 아파트에 사니까 이렇게라도 인사하면서 옆집 앞집에 누가 사는지도 알고 위아래도 누가 사는지도 알고 좀 그러면서 소통을 했는데, 지금은 소통하는 것 자체가, 소통을 하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뭔가 이게 이 사람한테 좀 해가 된다고 느끼지 않을까? 신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누가 인사를 해도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이분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참 저도 난감할 때가 있고요. 뻘쭘해요, 사실. 이런 고민은 지금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SWP님께서 이러기도 그렇고 저러기도 그렇고, 사실 이런 경우는 좀 끼인 세대? 어느 정도 이제 한 3, 4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이런 고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의 정서가 남아있으니까.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안 배웠잖아요. 한 40대만 돼도. 지금 30대만 돼도 크게 고민을 안 하실 수 있을 것도 같은데, 40대만 돼도 예전에 우리는 이렇게 안 배웠으니까, 어른들 보면 인사해라, 뭐 동네 분들 보면 이렇게 해라, 어른을 공경해라, 뭐 이웃 친구들과 잘 지내야 된다, 이런 걸 배웠기 때문에 고민이 많이 돼요. 지금하고의 그 괴리감이 생겨요. 이 정서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사하세요? 인사를 안 해요. 저도 아예 안 해요. 그래요? 인사하기가 좀 뻘쭘하더라고요. 네. 저도 뻘쭘해서 그러니까. 마스크 착용하고 있어서 저 눈만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 헷갈리고. 네. 근데 먼저 인사를 하시는 분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분한테만 해요. 네. 맞아요. 그렇게 먼저 인사하시는 분들 보면은 마음이 어떠세요? 좀 순간 되게 좀 훈훈해요. 아, 훈훈하구나. 네. 그래서 훈훈해서 그런 분들 보면은 좋잖아요. 그래서 나도 하기는 하지만 인사하는 걸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인사하는 사람을 굉장히 뻘쭘하게 왜 아는 척을 하는 거야? 하고 가시는 맞아요. 분들도 계시고, 사실 마스크를 쓰니까 그 사람이 안 보이니까 이 사람을 느끼기가 힘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더더욱 또 사람하고 가까이 하는 게 어려운 세상이 되기도 했어요. 여러분, 처음 오신 분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니까 꾹 눌러주세요. 네. 가필드님, 안녕하세요.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는 좀 사실적인 사람이고, 동생은 자유로운 사람 같아요. 같은 집에서 태어났는데 이렇게 다르다니 재미있네요. 그죠? 달라야지 재밌죠. 아, 네. 다 그냥 이렇게 똑같으면 재미가 없지 않겠어요? 네.
우리가 살면서, 저번 주에도 나왔지만 MBTI에서 나하고 안 맞으면 나 안 나갈래. 저번 주에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부부가 이혼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네. 대체로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죠. 네. 그죠? 네. 성격이 안 맞으면 이혼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난 쟤랑 성격이 굉장히 안 맞아. 이혼을 고려해야 될까요? 이게 얼마나 자기를 괴롭게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한 뱃속에서 태어난 이 동생하고도 이렇게 다른데, 우리가 오랫동안 다른 집안에서 다른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자란 다른 배우자가 나하고 성격이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환상이지 않아요? 두고 보니 좀 그런 거. 저희가 큰 착각을 하고 있었네. 네, 그거는 좀 큰 환상으로 볼 수도 있어요. 나하고 성격이 맞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 사실 연애할 때 여러분들 상대한테 어느 정도 최선을 다해서 맞춰주지 않나요? 아, 그럼요. 특히 처음에 좋아서 막 네. 만나주기만 해도 막 신날 때? 네. 많이 참죠. 많이 그거 맞춰주죠. 전화 걸었는데 내가 막 전화를 걸까도 막 몇 시간을 고민해. 요즘 안 그러나? 요즘 분들은? 아, 그래요? 그래요? 반갑다. 그래갖고 막 전화를 했어. 그러면서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리면서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옛날 생각, 이거 남편이 들으면 안 되는데. 옛날 생각 나지? 그러면서 그거 너무 풋풋하잖아요. 네. 그래갖고, 여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흠모하는 오빠한테, 오빠 집에 있었네요. 막 그러면서 이렇게 약속을 정했는데, 오빠가, 그래, 만나자 하면은 막 너무 신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하고 성격이 안 맞는다고 안 만나고 이런 게 어딨어요. 그냥 가서 오빠가 하는 얘기에 다 나도. 막 그러고, 난 그랬던 거. 저도요. 막 그랬었어요, 저. 계속 공통점 찾아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이랑 나랑 공통점이 뭘까 막 찾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막 그렇게 해서 연애를 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이쪽에서도 공통점 찾고 저쪽에서도 공통점 찾고, 정말 내가 이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잘해주기 위해서 애를 쓸 때는 서로 애를 쓰잖아요. 그러다가 결혼을 딱 하면 모국어가 나온다 그러거든요. 이제 나의 이제 모국이 나와. 그래갖고 그렇게 모국어가 나오고, 평상시에 쓰던 말이 나오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싶고, 24시간 같이 지내면서, 잠깐, 진짜 예쁘게 막 했을 때 그 모습이 아닌 걸 보고, 다들 성격이 안 맞는다, 뭐가 맞는 게 없다, 내가 속았다, 사기 결혼했다, 막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거 환상이고요. 환상에서 깨어날 때 정말 콩깍지가 끼인다 그러잖아요. 그 환상에서 깨어날 때 진정한 사랑은 그때 시작된다고 보셔야 돼요. 진정한 사랑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어려워요. 진정한 사랑에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결혼을 했어요. 근데 더 이상 상대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내가. 그러면 어떡하시겠어요? 네, 아무리 생각해도 더 이상은 상대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어떡하지? 일단은 그 이유를 찾아보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분은요? 그 배우자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음. 물어볼 것 같아요. 물어봐서요? 이런 이유 때문에 나를 음. 사랑해주는구나. 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고, 네. 내가 이 사람을 왜 사랑했지? 하면서 이제 이전에 내가 좀 사랑하게 된 계기도 좀 다시 떠올려보고 네. 하면서 좀
초심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을까요? 네. 다른 분은요? 또 한 분만 더 얘기해 주실 분 있나요? 없습니다. 아, 네. 네. 참 좋은, 여기 오신 분들은 참, 정서적으로나 건강한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사랑을 더 이상 하지 않을 때, 사랑에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사랑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라고 느끼는 것도 지금의 나고. 사실, 예전에 저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았던 나도 그때의 나죠. 그럼 뭐가 맞는 걸까요? 그럼 예전은 틀렸던 걸까요? 아니요. 둘 다 맞아요. 네. 그렇다 그러면, 왜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을 왜 하고 있지 않다고 느끼게 됐을까에 대해서 우리 부부관계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그렇다 그러면 저 사람은 나하고 사는 게 어떤가에 대해서도 상대도 좀 바라보고, 그러고 더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야 될지를 좀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랑에 대한 고찰, 사랑이란 무엇인가, 부부관계에 있어서 정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읽은 책 중에서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은 참 사랑에 대한 많은 고차원적인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을 제가 너무 심도 있게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그곳에서 그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서 그 얘기가 나와요. 사랑이란 나와 상대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다 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서로 만나서 살고 연애하고 하면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내가 더 성장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 만난 거예요. 근데 내가 더 피폐해지고 내가 더 힘들어지고 내가 정서가 더 나빠지는 것 같으면 한번 둘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네. 아필드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동창회 모임에 간다는 남편이 정말 걱정됩니다. 제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심리적 도움을 주세요. 남자에게 첫사랑은 어떤 의미인가요? 심리적 특징이 있나요? 이게 뭘 걱정을 하시는지 제가 유추해 보면, 동창회에 가는데 남편이 걱정이 되고, 남자한테 첫사랑은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그 동창회에 남편의 첫사랑이 계신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제가 유추해 보는 게 맞을까 싶지만,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동창회에 남편의 첫사랑이 있는데 거기를 간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로 제가 좀 얘기를 해드리는 게 좋겠어요. 네. 남자에게 있어서 첫사랑은 어떤 의미인가요? 이거는 뭐 남자다 여자다를 떠나서 사실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죠? 사람에 따라서 다른데 첫사랑 하면 남자분들은 굉장히 현실적이신 분들이 좀 여자분들보다 있고, 그리고 또 좀 현실에 지금 내가 놓여져 있는 거에 좀 잘 여기서 맞춰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과거에 그냥 그 좋았던 시절 추억으로 남기고 싶지 않을까요? 현재 그 과거에 좋았던 시절로 인해서 뭔가 힘든 일을 만들고 싶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인께서도, 가필드님께서도 남편을 믿고, 가서 재밌게 놀다 올 거라고 믿고, 집에서 마음을 좀 여유롭게 가지시면 좋겠어요.
그런 믿음이 서로 있어야 또 남편도 가서 편안하게 동창회를 하고 또 편안하게 오실 수 있죠. 네. 그 남편한테 첫사랑이 있는데 그 첫사랑을 만나러 간다 그러면 걱정이 많이 되시겠어요? 저는 별로 안 될 것 같아요. 네. 남자에게 첫사랑은 어떤 의미인가요? 심리적 특징이 있나요? 이거 남자분한테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남자한테 첫사랑은 어떤 의미일까? 남자들은 제가 이렇게 남자의 특성으로 봤을 때는 추억으로 남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고 이걸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그 나만의 그냥 아름다움, 이걸 다시 뭔가 끄집어내든지, 그래서 이걸 현실화시키든지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대체로. 굉장히 좀 독특한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통통사인님 안녕하세요. 네, 한예나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썸 탈 때 제일 설레는군요. 네. 네. 한예나님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네. 불면증이 왔는데 통통샤양님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불면증이 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 심리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고, 우울로 인해서 올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무슨 일인가가 있어서, 불면증이 올 수도 있어요. 그 문제만 없어지면 불면증이 해결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원인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이 달라요. 불면증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냥 잠이 안 온다. 그럴 때는 사실 저희가 많은 걸 알고 있죠. 정말 이거는 불면증에서 잠이 안 올 때 따뜻한 꿀차를 마셔라. 레몬차를 마셔라. 뭔가, 간단한 운동을 약간 해라. 너무 많은 운동도 힘들다. 그러고 좀 잔잔한 수면에 좋은 음악을 들어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건 일반적인 방법이고, 내가 무엇 때문에 어떤 생각으로 인해서 아니면 심리적으로 힘든 걸로 인해서 아니면 상황적으로 힘든 게 생겨서 불면증이 왔나를 좀 원인을 분석해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아, 첫사랑이 온다며 설레어 하는 눈치였거든요. 설레게 가서 잘 만나고 오시라고 하세요. 네. 좋겠다. 설레는 첫사랑 만나서 되게 좋겠네. 그리고 자신감을 팍 가지세요. 그리고 또 설레는 첫사랑이 있는 또 동창회에 또 가필드님도 가시면 되죠. 그 설레는 첫사랑이 있는 그 동창회에 가는 그 기분도 좋잖아요. 근데 사실 그 좋음으로 끝날 수 있는 거지. 그 기쁨을 굳이 이렇게 없앨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세요. 설레는 건 설레는 거고. 네. 남편이 오래간만에 설레어서, 양볼이 빨개져갖고 오면은 그것도 또 귀엽지 않을까요? 볼빨간이 돼서. 오는 그 모습을 보는 것도 쏠쏠한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질문 하나 읽어드릴게요. 네. 요즘 아이들 중 네.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고 때리고 돈 뺏고 하는 애들이 있죠. 그러다 더 나쁜 길로 빠져 도둑질을 하고 학교 친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때리고 살인 위협까지 하는 비행 청소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사고치고 다니는 아이들을 들여다보면 가정폭력을 당했던 아이도 있고 형편이 안 좋은 아이들도 많은데 심리치료를 해주면서 마음의 상처를 좀 치유해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꾸냥님께서 아이들을 어른으로서 보는 것 같아요. 그죠? 도둑질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 꾸냥님 말씀대로 집 환경이 안 좋거나 상처를 많이 받았거나 그런 친구들이 이렇게 비행 청소년으로도 많이 돼요.
그러고 내가 학대를 받았거나 내가 힘든 상처가 있을 때 그 보상 심리로 인해서 또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고 다른 친구들을 또 왕따를 시키고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을 많이 하면서도 내가 겪었던 힘든 게 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기도 하거든요. 내가 세상에 피해 의식이 많이 있으면 내가 세상에 엄청난 피해를 줘도 양심의 가책을 안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피해 의식이 될 수밖에 없는, 피해 망상이 될 수밖에 없는, 내가 이렇게 세상을 망가뜨리고 아이들을 망가뜨려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는 그 상처와 아픔을 좀 심리치료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아이들이 또 그런 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들도 또 찾아보시고, 그래서 학교와 사회와 부모님들과 가정과 아이들이 그리고 치료사가 함께 협력하는 그 사회적 연결고리망이 굉장히 필요해요. 저희 나라도. 그래도 지금은 조금씩 많이 이런 연결고리를 해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괴롭히고 때리고 돈 뺏고 이런 아이들이 있으면 피해야죠. 우선은 피하는 게 상책이죠. 아이들은. 그 아이들하고 좀 가까이 가지 않도록. 네. 심리치료를 해주면서 마음의 상처를 좀 치유해주면, 네. 이런 친구들이 마음에 상처가 있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심리치료가 꼭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답니다. 네. 강진호님, 네, 반갑습니다. 네, 한예나님, 감사합니다. 네. 구미호님, 남편이 남자들은 다 그런다며 단순히 한번 바람핀 거라며 잘못을 인정 안 하는 심리는 무엇일까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네. 남자들은 다 그런다고 누가 그래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런 분들이 있나요? 한 70, 80 되신 분들도 지금은 이러진 않는데 요즘 미디어가 굉장히 발달을 해서 부부가 함께 살면서 서로에 대해서 신뢰를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거고 또 부부가 믿음이 있어야 고난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남자기 때문에 단순히 바람 한번 핀 거다. 그러면서 잘못을 인정 안 한다? 이건 잘못된 심리죠. 이거는 인지 왜곡이고 사고 왜곡이에요. 잘못 생각하시고 잘못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도록 알려드려야 돼요. 그리고 이 분은 내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한 계속 이런 일을 반복하실 수 있다고요. 내가 무슨 살림을 차렸냐, 내가 무슨 뭐 다른 데 가서 애를 낳냐, 그냥 단순하게 좀 만나는 거 가지고 뭘 그러냐 라고 하면 이런 분들이 또 아내가 정말 그렇게 단순하게 남자를 만난다 그러면 견뎌낼 수 있을까요? 견뎌내지 못해요. 이런 분들이 더. 그러면서 본인은 남자기 때문에 단순하게 바람 피는 거 정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 생각 자체가 인지 왜곡이기 때문에 생각을 바꿔드려야죠. 그리고 이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면 계속 이런 일을 반복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상담을 받던지 심리치료를 해 주시던지 뭔가 좀 이분을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심라네님께서 질문을 네. 주셨는데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일 수 있지만 네. 7년 동안 제가 지쳐서 그런 건지 아이들에게 사소한 거에 네. 화를 내게 돼요. 진짜 정말 사소한 거 하느라도 네. 순간 욱하다 보니까 이러다가 제가 미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짧다면 짧고 긴다면 긴 시간이지만 7년이라는 시간은 참 길죠. 7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의 그 심란해님 얘기로 봤을 때는 7년 동안 독박 육아를 했던지
뭔가 아이들을 키우느냐고 집에 이제 사회생활을 하시다가 집에 들어오셨든지 좀 그런 시간이신 것 같은데 많이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할 수 있어요. 여기에 남편이 뭔가 함께 협력하거나 도와주는 게 없거나 사실 남편과의 관계가 좀 소원하다 그러면 굉장히 더 지칠 수 있어요. 지금 아이들이 지금 심란해님은 아이들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아이들에게 사소한 거에 화를 내게 되고 정말 이렇게 욱하고 그래서 미칠 것 같다고 하는데 그건 아이들은 나를 힘들게 하는 촉발 사건일 뿐이고 사실은 아이들한테 그렇게 너무 지쳐하거나 이런 분들을 보면요. 부부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남편하고 관계가 좋거나 남편하고의 그런 협력이 잘 되시는 분들은 사실 아이들하고의 이런 갈등이라든지 아이들로 인해서 지치는 거라든지 이런 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굉장히 크시거든요. 근데 남편하고의 관계가 소원하거나 좋지 않거나 그러면 아이들한테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스트레스에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걸 아이들한테 풀게 돼요. 사실은 아이들의 문제라기보다는 본인이 아이들로 인해서 이렇게 미칠 것 같은 이 마음이 뭐가 원인이 됐는지를 좀 더 그 내면을 들여다보시고 그 정말 진정한 원인을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단호함의 대명사 강진호님 환영합니다. 강진호님 단호함의 대명사시네요. 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아닌가요? 네, 내로남불이라 그러죠. 내로남불. 네, 이런 분들이 많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나는 사랑이 죄냐? 그러면서 바람 피고 남이 하면은 불륜이라고 막 죽이네 사네 하고 그리고 또 본인이 그렇게 바람을 피고 그러고 다니면 모든 여자들이 또 다 그래 보여요. 그래서 또 그 분이 또 아내를 또 되게 안 좋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런답니다. 혜주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네네. 말을 생각 없이 툭툭 뱉는데 본인은 그것을 모르는 친구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어떻게 알려주면 좋을까요? 자존심도 세고 MBTI T 성향이 거의 100%인 친구라 네. F인 저랑은 맞지 않는 것 같네요. 와, 이 MBTI를 많이들 하시네요. 그래서 지금은 MBTI가 얘는 T다, 나는 뭐 F다,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시네요. 자존심도 세고, MBTI 성향이 T다. 근데 사실은, 성향인 것도 있지만, T 성향인 경우는 좀, 그런, 맞냐, 틀리냐, 옳고 그르냐, 이런 사건에 대한 그런 판단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고, F이신 분들 보면 마음이 어떠냐, 내 마음이 어떠냐, 네 마음이 어떠냐 그런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F이신 분들이 T이신 분들한테 좀 성향상 상처를 많이 받는 경우가 있어요. T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러니까 이런 거야 딱 좀 단호하게 얘기를 하거나 아닌 거에 대해서는 좀 매몰차게 얘기를 하거나 그런 경향이 있는데 F이신 분들은 아닌 줄은 알지만 아닐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는 저 아이가 또 안쓰러워서 그 얘기를 못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런 사람인데 T가 그냥 쭉쭉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상처가 되기도 해요. 그렇지만 내가 너로 인해서 요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내가 너로 인해서 상처가 되니까 요건 좀 나한테는 삼가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나 전달법으로 좀 요청을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 여기에 대해서 다 제가 이 친구가 T이기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 입장을 생각 안 하는 분이라서 그러는 건지는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내가 자존감이 있는 분들은 내 자존감만 내세우지 않아요. 내 자존감만 지키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자존감도 지켜주려고 하거든요. 진정한 자존감은 나의 자존감과 다른 사람들의 자존감을 함께 지킬 줄 아는 분들이 진정한 자존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T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자존감이 있다 그러면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 그러면 친구의 자존감도 지켜주려고 애를 쓰실 거예요. 근데 내 자존심만 너무 내세운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그런 자존감을 지켜주지 못하는 분일 수도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너로 인한 나의 힘든 부분을 나 전달법으로 하세요. 친구한테 너는 이렇잖아, 너는 이렇잖아, 응? 너는 너무 그냥 말을 그냥 생각 없이 하잖아, 뭐 하잖아, 막 그러면서 친구를 비난하는 것 같으면 친구가 받아들이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네가 이렇게 말을 할 때 내가 성격이 소심하다 보니까, 내가 감정적이다 보니까 그런 게 힘들어. 네가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게 바른 의사소통이에요, 저희들이. 네. 40대 남자인데요. 아주 오래된 친구가 재혼을 한 이후에 상대 배우자가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싫어하는 분이라 네. 그 친구랑 결혼 이후에 사이가 많이 멀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으신지는, 그냥 40대인데 아주 오래된 친구가 재혼을 한 이후에 상대 배우자가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싫어하는 분이라,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재혼을 했는데 내가 이제 재혼을 하면 재혼한 분이 내 아내가 나의 가족이 되는데, 오래된 친구를 만나는 걸 아내가 싫어하고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걸 힘들어하면 사실 당분간은 좀 만나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래된 친구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친구를 이해해 주면서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아야 될 거예요. 그 배우자가 사람을 어울리는 걸 싫어하는 게 그분의 성향인 거지, 사실 뭐 나쁘다, 좋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분이 좋아서 결혼을 해서 두 분은 사시는데, 그게 친구 관계하고 또 뭔가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그러면 오래된 친구분과 접점을 찾는 게, 대화를 통해서 접점을 찾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서로가 존중받아야 되니까. 나도 존중받고, 친구 관계도 존중받고 싶고, 친구도 존중해주고 싶고, 그 부인도 존중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랬을 때 세 사람이 같이 존중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같이 대화를 나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질문 들어왔는데요. 네. 코로나로 인해 친구가 직업을 잃었어요. 어떻게 위로를 건네야 할까요? 네. 친구가 많이 힘들어하고 하루 종일 울어요. 이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직업도 많이 잃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굉장히 지금, 집세도 못 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에 지금 많이 봉착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친구가 직업을 잃어서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까? 그 직업을 잃어서 친구가 아파하는, 계속 하루 종일 이 친구가 우는 이유가 사실 돈을 못 벌어서 우는 건지, 그 돈에 대한 그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아니면 뭔가 본인의 그런 상실감에 의해서 우는 건지, 참 직업을 잃었을 때도 많은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고통을 받기도 하거든요. 뭔가 거절감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지금 현 사회가 다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참 어떻게 위로를 그 분의 그런 것들 그런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그 정말 원인이 그 친구가 직업을 잃은 데 있어서 어떤 감정이 이 친구를 가장 그렇게 하루 종일 울게 만들게 감정을 힘들게 하나 그걸 좀 바라봐 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하면서 위로를 해 주셔야겠어요. 친구니까. 네. 그 친구랑 결혼 이후에 사이가 많이 멀어졌어요. 아, 그러시네요. 네. 네. 사비나님은 이제 친구가 변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아주 기분 나쁘게 변했다고 생각을 하시네요. 네. 어쩌면, 이것 또한 나의 감정이잖아요. 그죠? 이것 또한 나의 감정이기 때문에 나의 감정을 그건 나만의 감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친구의 감정은 어떤지, 친구는 본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결혼한 이후에 삶이 어떤지 좀 대화를 나눠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사비나님께서는 아주 기분 나쁘게 변하셨다고 했는데 친구는 그걸 못 느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네, 통통사양님 대답이 잘 됐나요? 그 친구분 잘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그 친구분의 정서에 그 직업을 잃은 거에서 뭐가 가장 힘들게 나를 하는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주시면 좀 친구분한테 위로가 많이 되실 거예요. 네. 자, 이제 질문이 다 올라왔나요? 네, 네. 제 질문이 안 올라왔어요. 자, 뭔가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 질문하고 싶으신 거 있으신 분들 질문하세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건데 네. 정신과랑 네. 심리상담센터랑 어떻게 다른지가 궁금해요. 그죠. 정신과하고 심리상담센터하고 뭐가 다른지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정신과에서 상담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또 심리센터에 와서 약 주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심리치료나 심리상담을 하시는 분들과 그 정신과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마음이 아픈 분, 정서가 아픈 분들에 대한 접근하는 그 접근 방법이 다르세요. 그렇게 접근 방법을 다르게 배우셨어요. 학교에서 배우실 때부터. 의사 선생님들은 뭘 하시냐면,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은 보통, 어디가 아픈지를 가장 잘 찾아내서 그 아픈 곳에 가장 잘 맞는 약을 처방해 드리는 게 가장 좋은 의사 선생님의 역할이시라고 배우시거든요. 그리고 심리치료를 하는 분들은, 심리상담이나 심리치료를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와도 이분들의 강점을 찾아서 이분들이 스스로 치료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도와주려고 하는 분들이 심리상담사고 심리치료사세요. 그러면 이분들이 환자가 처음에 환자를 뵀을 때 의사 선생님은 질문을 뭐가 아프세요? 뭐가 힘드세요? 대체로 이분이 병명이 뭔가를 찾아내기 위한 질문을 해서 그 병명을 정확하게 찾아서 거기에 맞는 약을 처방해 주시고요.
그러고 상담하시고 심리 치료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분의 힘든 걸 얘기를 듣고 이분의 어떤 강점을 가지고 어떤 자원을 가지고 이분이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을까를 먼저 봐주시는 분들이 상담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정신과와 이 상담 쪽은 그 접근하는 방법을 다르게 배웠어요. 근데 지금은 정신과에서도 상담 공부를 따로 또 공부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러고 또 상담하시는 분들도 저도 그렇고 뇌나 그 약에 대해서 공부를 또 따로 많이 해요. 그래야지 이 약의 부작용이라든지 약을 드시는 분들의 그런 증상들, 약을 드실 때와 안 드실 때의 증상, 이런 것들을 알아서 서로 협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신과와 상담은 서로 협력할 수 있을 때 가장 좋아요. 서로 이렇게 대립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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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인우님 환영합니다. 네, 요즘 산책님 환영합니다. 네,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질문이 안 올라오고 있죠. 그럼 여러분 오늘은 이만 마칠게요. 자, 행복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사랑합니다.